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19거래일 연속으로 팔았습니다. 올해 들어 팔아치운 금액만 100조 원을 훌쩍 남겼죠. 그런데 그 매도의 한복판에서 외국인이 오히려 사들인 쪽도 있었습니다. 1등은 로봇이었습니다. 며칠 전 젠슨항이 시구했던 그 회사,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여기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2등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배터리였습니다. 로봇이 주목받는 장에서 외국인의 두 번째 손은 왜 배터리로 향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연결고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채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너가 누군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태까지 제 영상 보면서 수익 실현해온 구독자분들이 아니라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의문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신뢰를 주기 위한 증명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이전 영상에 추천했던 종목이 그 후에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영상마다 인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웨이 같은 경우는 제가 짚어드렸던 종목이고 당시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보시면 우연히 단 한 번만 맞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시장을 읽는 능력은 이것으로 증명이 되었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젠슨항이 김포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만 행사를 마치자마자 곧장 한국으로 온 겁니다. 그날 저녁엔 국내 그룹 총수들과 삼겹살 회동을 했고 이틀 뒤인 6월 7일엔 잠실 야구장 마운드에 올랐죠. 이때 입은 두산 유니폼 등번호가 93번이었는데요. 엔비디아를 창업한 1993년에서 따온 숫자입니다. 박정원 두산 회장은 두산 창립 연도인 1896년을 새긴 96번을 달고 타석에 섰습니다. 그냥 이벤트로 넘기기 어려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젠슨항이 두산과 연결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해 4월엔 엔비디아에서 로봇을 담당하는 그의 딸 메디슨 항이 먼저 두산을 다녀갔습니다. 딸이 회사를 둘러보고 두 달 뒤 아버지가 직접 그 회사 야구단 마운드에 선 흐름입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엔비디아와 차세대 로봇 운영 체제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자연스럽게 로봇을 먼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만 더 들어가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지금 두산이 만드는 건 협동 로봇입니다. 공장 안에서 전기 코드를 꽂아놓고 일하는 로봇에 가깝습니다.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니 사실상 배터리 의존도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산이 엔비디아와 진짜 가려는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2028년에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 휴머노이드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돌아다니는 로봇이 되는 순간 전기 코드는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합니다. 사람이 콘센트줄을 끌고 다니지 않는 것과 같죠? 결국 스스로 전력을 지니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배터리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이 나옵니다. 지금 가장 앞서 있다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조차 무거운 작업을 시키면 가동 시간이 2-3시간까지 떨어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사람 대신 일을 시키려고 만든 로봇이 몇 시간 만에 충전하러 들어가면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춰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더 가볍고 더 오래 가고 화재 위험이 낮은 배터리. 지금의 액체 전해질 배터리로는 닿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이걸 풀 다음 단계로 거론되는 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는 말 그대로 배터리 내부를 고체 소재로 채운 구조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배터리는 안에 액체 전해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액체가 충격을 받거나 과충전되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 액체를 걷어내고 전부 고체로 바꾸면 같은 무게로 더 오래 갈 수 있고 화재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 바로 옆에서 일하는 로봇에 화재 위험이 큰 배터리를 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고체가 아니면 휴머노이드 상용화 자체가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모두가 마운드 위 로봇을 볼 때 큰 자금은 이미 그 로봇 등에 무엇이 실릴지를 보고 있었던 셈이죠.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구분하고 가겠습니다. 로봇을 본 시각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산은 엔비디아의 GPU가, 기억은 HBM이, 칩과 칩을 잇는 길은 광통신이 잡았습니다. 그 흐름은 지금도 맞습니다. 다만 그 칩들이 만들어낸 지능이 마침내 몸을 얻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몸을 실제로 걷게 하는 건 동력입니다. 자금의 무게중심이 칩에서 그 칩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한 단계 더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 이런 반론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 할 때냐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시장은 무섭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560원을 넘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의 수준입니다. 지난주엔 코스피가 장중 8.8%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이 역설입니다. 그렇게 무너진 시장이 하루 만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앞세워 대부분을 회복했습니다.
공포입니다. 공포에 다 던진 쪽이 있었던 반면 그 공포 속에서도 방향을 정해둔 자금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자금이 사들인 두 번째 축이 배터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확인할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고체 셀을 가장 먼저 만들겠다는 회사. 둘째, 그 셀 안을 채울 고체 재료를 쥔 회사. 셋째, 그 안에서 실제로 힘을 내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로봇이라는 겉모습 너머에서 자금이 왜 배터리로 이동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왜 전고체 밸류체인이 다음 병목으로 떠오르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셀을 만드는 쪽부터 보겠습니다. 삼성 SDI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40조 원대입니다. 많은 분이 삼성 SDI를 전기차 배터리 회사로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에는 1조 7천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배터리 업황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회사가 올해 던진 한 수가 시장의 시선을 바꿔놨습니다. 지난 2월 삼성 SDI는 알짜로 꼽히던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15.2%를 매각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장부가 기준 약 10조 원입니다. 보통 핵심 자산을 팔면 주가가 부담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시가 나가자 오히려 주가가 올랐습니다. 시장이 이 매각을 손해가 아니라 공격적인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신호로 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돈이 향하는 곳이 전고체 배터리 양산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삼성 SDI가 가진 진짜 무기는 속도입니다. 전고체는 모두가 어렵다고 말해온 기술입니다. 토요타는 양산 시점을 2030년 이후로 미뤘고 미국 퀀텀스케이프도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국내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2030년 이후, SK온은 2029년 전후가 거론됩니다. 이 가운데 삼성 SDI만 2027년 양산 목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BMW와 손잡고 연말부터 실제 도로에서 검증을 시작하기로 했고, 지난 인터배터리 전시회에선 로봇용 전고체 배터리 브랜드 솔리드 스택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전기차가 아니라 로봇을 첫 무대로 제시했다는 점이 오늘 이야기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양산 기술 쪽에서도 한 걸음 더 나가 있습니다. 삼성 SDI는 2022년 수원 연구소에 국내 최초의 전고체 파일럿 라인, 이른바 S라인을 지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글로벌 완성차 5곳에 샘플을 보내 성능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전극을 하나씩 눌러 붙이던 방식을 롤러로 연속해서 압착하는 롤프레스 방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신문 윤전기처럼 시트를 빠르게 찍어내는 구조라 업계에서는 양산 속도를 가르는 핵심 공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짚어야 할 변수도 있습니다. 2027년이라는 양산 시점이 그대로 지켜질지, 그리고 로봇용 배터리에서 나오는 매출은 작은 실적이 아니라 방향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확인할 건 화려한 발표가 아니라 그 양산 라인이 언제부터 실제 이익으로 넘어오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셀을 가장 먼저 만든다는 것이 그 셀을 채울 재료까지 모두 준비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고체의 승부처는 액체를 걷어낸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있습니다. 바로 고체 전해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수스 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3조 원 안팎입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삼성 SDI가 셀을 가장 먼저 찍어낸다고 해도 그 안을 채울 고체 소재는 누가 만들까요? 삼성 SDI가 가는 길은 황화물계라고 부르는 고체 전해질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황화물계의 전해질의 출발 원료가 황화 리튬입니다. 이수스 페셜티 케미컬은 이 황화 리튬을 국내에서 상업 생산하겠다고 나선 회사입니다. 약 852억 원을 투자해 생산 능력을 연 150톤에서 최대 500톤까지 늘리는 설비를 짓고 있습니다. 전고체 양산이 2027년에 본격화되면 가장 앞단에서 물량을 대는 위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원천 기술 쪽에서도 한국이 앞서갈 수 있는 신호도 잡혔습니다. 올해 카이스트 연구팀이 권위 있는 학술지에 전고체 소재 연구를 실었습니다. 값비싼 인듐이나 은을 들이붓는 대신 지르코늄이라는 싼 소재를 기반으로 리튬이온이 지나갈 길 자체를 넓혀 전도 속도를 2~3배 이상 끌어올렸다는 내용입니다. 이 회사의 약한 고리는 다른 두 회사와 결이 다릅니다. 기술이 있느냐가 아니라 황화리튬 자체가 아직 돈을 버는 단계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수익성은 아직 앞으로의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야 할 건 전고체 양산 일정에 맞춰 이 원료가 실제 출하로 이어지는 시점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까지 짚어드렸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채널 이전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그동안 영상에서 알려드린 종목명을 그대로 공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린 종목을 그대로 가져가서
본인들의 유료방이나 구독자들에게 돈을 받고 종목을 알려주고 있다는 제보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이건 어떤 비용도 받지 않고 구독자분들께 종목을 알려드리려는 제 채널의 취지와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운영 방식을 한 가지 바꿨습니다. 지금부터는 매일 아침 9시 그날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급등주 후보를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그날 시황과 함께 진입 구간과 대응 기준까지 같이 정리된 메시지를 장 시작 전에 보내드립니다. 제가 알려드린 종목은 바로 두산 테스나입니다. 이 종목 제가 이전 영상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짚어드렸었던 섹터의 종목입니다. 그때만 해도 시장은 이 자리까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 흐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한 답을 시장이 직접 해줬습니다. 어제 문자로 보내드렸던 두산 테스나 12만 5천 원의 매수, 14만 원의 매도 추천드렸고 오늘 추천가에 매도하시면 무려 12% 수익 실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어떻게 봤냐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9번만 남겨주시면 내일부터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제 채널 구독자분들 기준으로 드리고 있으니 꼭 구독 먼저 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댓글로는 발송이 어려우니까 반드시 문자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고체 재료를 확보했다고 해서 배터리가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전기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가장 비싸고 중요한 부품이 따로 있습니다. 배터리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양극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회사입니다. LNF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6조 원대입니다. 이 회사는 앞선 두 회사와 달리 삼성 SDI와 이미 실제 돈이 오가는 계약으로 묶여 있습니다. 지난 3월 삼성 SDI는 LNF와 약 1조 6천억 원 규모의 양극재 중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중국에 쏠려있던 공급망을 국내로 돌리려는 움직임의 한가운데 있는 계약입니다. LNF의 기술적 강점은 니켈 비중을 95%까지 끌어올린 하이니켈 양극재에 있습니다. 니켈을 많이 넣을수록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는데 그만큼 안정성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90%만 넘겨도 세계적인 기술로 평가받는 영역입니다. 특히 이 회사가 가진 단결정 하이니켈 양극재는 고체 전해질과 맞닿는 면이 더 정밀해야 하는 전고체에서 적합한 소재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가장 먼저 셀을 찍는 회사가 삼성 SDI라면 그 셀에 들어갈 핵심 소재를 검증받은 파트너가 LNF인 셈이죠. 다만 이 회사를 볼 때도 냉정해야 합니다. 방금 말한 1조 6천억 원 계약은 전고체가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를 향한 물량입니다. 전고체로의 확장은 아직 별개의 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숫자는 이 계약과 기술이 분기 실적으로 얼마나 빨리 넘어오는지입니다. 이제 하나씩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출발은 젠슨 황의 시구와 그가 한국에서 보고 간 로봇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두 번째 손이 향한 곳은 로봇이 아니라 그 로봇을 걷게 할 동력, 배터리였습니다. 연산은 GPU가 잡았고 기억은 HBM이, 칩 사이를 잇는 길은 광통신이 잡았습니다. 이제 자금의 무게중심은 그 지능이 몸을 얻어 움직이는 순간 필요한 동력으로 한 단계 더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난 사이클에서 HBM이 그랬고 전력 인프라가 그랬듯이 말이죠. 그 흐름을 한국에서 세 가지 밸류체인으로 받아내는 자리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셀을 가장 먼저 찍겠다는 삼성 SDI. 확인할 건 2027년 양산이 언제부터 이익으로 넘어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셀에 고체 전해질 원료인 황화 리튬을 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확인할 건 그 원료가 실제 출하로 이어지는 시점입니다. 그 안에서 실제 에너지를 만드는 양극재의 LNF. 확인할 건 1조 6천억 원짜리 계약이 분기 실적으로 넘어오는 속도입니다. 물론 환율도 물가도 외국인 수급도 여전히 무겁습니다. 전고체에서 나오는 매출은 대부분 2027년 이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보는 건 확정된 실적보다 방향이라는 점을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모두가 마운드 위 로봇을 볼 때 큰 자금은 이미 그 로봇 등에 무엇이 실릴지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방향을 계속 추적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